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5일 목요일이고요. 거짓의 시대를 끝장내고 진실의 시대를 열어가는 뉴스마트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진실의 시대를 열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회의감 좀 들지 않으세요? 요즘 너무 많은 거짓말이 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도처에서 막 지도자라는 분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진실을 얘기하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출범을 했고요. 산뜻하게 출발을 했고 어제 오늘 주식시장도 화답을 하듯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진실이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언제 이길지는 몰라요. 하지만 끝끝내 이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진실을 믿어주시고 끝장뉴스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시는 코너 류혁의 내부 보고서가 있는 시간인데요. 일단 내부 보고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제 오늘 이슈가 많이 됐던 거예요. 네네네. 그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해서 사무실에 가봤더니 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뭐 당연히 인수인계라는 게 바로 일을 물려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거인멸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될 만한 자료들을 치우긴 치워야겠고 네. 선별적으로 없애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으니까 아예 다 없애버리자 이런 결론에 의해서 그냥 싹 다 없애버린 거 아닌가. 뭐 누구나 한 번쯤 그렇게 한번 의심하지 않을 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이런 경우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수사하러 압수수색하러 나갔는데 예를 들면은 뭐 매장이나 사무실이 다 폐업해서 우리 다 치워버렸다. 뭐 인테리어 공사 다시 했다. 이렇게 그런 경우 해버리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있는데 저 아마 다 치웠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수수색 뭐 하러 나갔냐고 얘기하면 저는 저 수사관들이랑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그렇게 다 치우고 준비하고 증거의 인멸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되는 게 압수수색이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딘가 다 치워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누군가가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수사라는 게 이렇게 좀 뭐 좀 예상치 못한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네. 뭐 어딘가에 있는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 너무 뭐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속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오히려 더 끝까지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야 한다. 네, 내란의 증거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예. 수사의 각오를 다지고 야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그럼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아주 독창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겠구나. 이런 각오를 다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부정선거 의혹 관련된 보고서도 대통령실로 여러 번 보고됐었다고 예, 말씀 6번 주셨었는데. 보고됐다고 하니까 그 보고서는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뭐 기록물로 이관을 했느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서류가 있는지 그런 목록이 있는지 여부. 어쨌든 그 6번 보고서 그 이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행정관이 작성했던 것은 6번이니까 부정선거가 안 된다는 보고를 했던 게 6번이니까 그런 보고가 있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철저하게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 주셨었는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네네. 사표 냈는데 이거 사직서 미리 처리해주거나 하면은 이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게 될 수도 예, 있다. 혜택을 주는 게 있고 6월 3일까지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공격에 대한 뭐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다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이제 그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6월 3일자로 수리가 됐다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어제 티타임을 하고 퇴임을 했답니다. 어제 4일이잖아요. 4일입니다. 4일인데 어제 뭐 그 기자들 없이 네. 그냥 뭐 과장급 그다음에 부장 검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간부들만 모아서 간단하게 티타임을 하고 끝냈다고 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고 예상하시겠지만은 4차장 산하는 뭐 상당히 좀 침울한 분위기였고 4차장 산하이면은 지금 뭐 직접 수사를 수사하고 하는 있는 예, 팀이죠. 그 네. 팀입니다. 그러니까 4차장 150명의 검사가 있다는 뭐 거죠. 뭐 직간 접촉으로 관련된 네. 사람들 네, 뭐 네, 이렇게 뭐 과거 그 어떻게든 관련됐던 그 4차장 산하가 주로 이제 별로 좀 침울한 분위기였고 다른 쪽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검사장도 나갔고 뭐 차장도 나갔고 본인들이 하던 일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겠죠. 반면에 뭐 그 일반 형사 사건을 처리하던 부서의 부서장들이라든가 1, 2, 3차장 산하의 경우에는 차장급들은 좀 아마 심란할 겁니다. 본인들이 뭐 심는 이제 뭐 검사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부장들의 경우에는 뭐 그래도
표정이 밝았던 모양입니다. 심란하다는 게 왜 심란합니까? 1, 2, 3 차장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임기로 이렇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1, 2, 3, 4 차장은 더 이상 차장급으로선 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 승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검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자리인데 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그랬다고 하면 구정권에서 그 중앙지검 차장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본인들이 그만큼 전 정권의 신임을 받았다는 징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1차장 산하라 하더라도 특히 일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일부 배당받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장례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도 네. 아마 심란한 사람들도 좀 많을 겁니다. 네네. 티타임 했다는 얘기는 뭐 잘 알려지진 않은 얘기 같은데요.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도 중앙지검에 이제 좀 후배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퇴임식 얘기가 안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뭐 그렇게 간단하게 기자들 없이 그냥 퇴임식하고 떠나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직원들하고 했고. 네. 근데 좀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혹시 못 들으셨어요? 특별하게 뭐 정치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은 모양인데 사실 그 자리에서 아마 분위기가 무겁고 4차장 산에서 별 말이 없었고 그렇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재직 기념패 이런 거를 이제 주고 그다음에 뭐 덕담 정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건 자제하고 나가는 게 본인의 그 신상에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아마 본인도 자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예롭지 못한 퇴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아주 막중한 자리인데 이런 모습으로 퇴임한 사람이 역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공무원이 오랜 시간 뭐 여러 가지 뭐 자제할 거 자제하고 뭐 아무리 공무원들이 좀 이상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공직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를 좀 삼가하면서 살기 마련인데 네. 뭐 마지막 끝내는 순간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끝내게 된다면 본인도 아마 생각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 막중한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희는 사실 매일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6월 2일까지도 그러니까 대선 전날까지도 이게 사표 수리 안 됐다는 소식까지만 취재가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나 보다. 사표 수리 안 하고 다음 정권 가서 뭔가 이게 처리를 하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저도 그렇게 3일 날 봤습니다. 했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언론 보도가 좀 나길래 뭐 다음 정권에서 수리될 듯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길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뭐 공수처나 이런 데 고발 사건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명예퇴임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의원 면직 제한 사유라는 게 있는데 징계나 혹은 그 수사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게 의원 면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의원 면직을 시켜준 거 보면 그렇게 의원 면직을 시켜주려면 중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무슨가 확인을 감찰관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어떤 경위로 그러니까 의원 면직인지 명예퇴직인지 명예퇴직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의원 면직으로 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의원 면직이 된 것인지 그 퇴임 절차와 관련된 절차라든가 결재권자 뭐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관련 서류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면직이 일반적인 퇴직인 거죠. 일반 회사에서는 그냥 퇴직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죠? 이제 그 검사들 20년 이상 재직한 검사들에게 있어서는 명예퇴직이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명예퇴직을 못할 사유가 있으면 의원 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의원 면직을 하더라도 뭐 퇴직금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명예퇴직 수당은 못 받습니다. 한 2억 몇 천만 원 상당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날 급하게 이렇게 퇴직 처리를 해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6월 3일이 넘으면은 아마 본인들이 명예로운 퇴진은 어려울 것이고 그 뒤에 바로 징계가 들어오고 이럴 징계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징계 사유를 저도 뭐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그 김건희 씨 조사 관련해 가지고 총장이 명령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본인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퇴직 자체가 이제 좀 어려워지면서 징계를 받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나중에는 뭐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퇴직했다고 해도 그런 절차에서 모두 다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 퇴직을 안 한다면 더 힘들겠죠. 그렇군요. 근데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퇴직을 한 거잖아요. 수사 책임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게 사실 도이치모터스가 진행 중이고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고검에서 하고 있고 네. 지금 명태균 사건이라던가 뭐 이런 사건들이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지검 예. 수사팀이 지금 예, 중앙지검 책임자가 수사팀이 나간 책임자가 거군요. 있는데 네네. 지금 여태까지 3월 23일 날 본인이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의견 조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 불응하겠다는 걸 받아준 거. 뭐 하다못해 그럼 대선이 끝나고 나서 며칠 날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한 거라고는 진짜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했는지는 저희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까지 그 사건의 수사를 블로킹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게 좀 이렇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특검이 지금 네. 특검 준비가 착착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입법해서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예, 3특검이 국회에서는. 오늘 통과가 됐죠. 그러면은 예. 그 지금 이 수사팀에서 서울지검 수사팀에서 하고 있던 수사도 특검에 포함되고 있는 거죠. 특검에 포함되는 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 그다음에 건진법사 사건 네네.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사건 김건희 의혹 이런 네. 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좀 해병대원 그다음에 그 명태균 관련 네. 건진법사 관련 그다음에가 또 하나가 그 뭐죠? 그 내란 특검 이거 세 네. 가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포함이 되는 거고 특검법을 정확하게 예전 건 읽어봤는데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모두 다 이첩해서 네. 바로 저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명태균 수사팀 같은 경우 그 인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수사해온 거는 다 좀 헛일이 돼버리는 뭐 이런 헛일이 게 되나요? 돼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특검이 들어올 것을 빙자해서 본인들이 일부러라도 수사를 지어내온 흔적이 보인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네.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하여튼 그 자리들은 또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네, 예. 그 차장검사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 인사가 일단 근데 검찰총장은 지금 어쨌든 임기는 있는 거죠. 검찰총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 부당한 압력이라던가 부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임기를 보장한다. 네.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임기제는 존중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대한 공격이라던가 검찰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예전에 그 임기 전에 그만두신 분들을 보면 이게 본인에 대한 공격, 책임 차원에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지만 본인을 불신하기 때문에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물러나고 그래 네.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자리에 앉히세요. 이런 취지로 그만두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본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 조직에서 최고의 정점에 이른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조직이 좀 조직의 입장이 좀 나아지고 이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본인은 아마 본인이 나가게 되면 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서 완전히 검찰을 뭐 형해화시킬 것이다. 이런 핑계로 안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책임 추궁 차원에서는 그만둘 수 없다는 고집 때문인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봐도 조직의 수장이라면 네. 이 검찰 우리 모습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검찰에 가장 유리한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심사숙고해서 던질 순간이 되면 사표를 던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심우정 총장 예, 사표 내는 게 맞다. 예, 저는 네. 그런 만약의 경우에 나 개인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하고 이런 나 개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조직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그만둬도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분노했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씨 구속 취소될 때 검찰이 즉시항고 안 함으로써 사실상 구속 취소를 묵인한 예. 그 결정을 한 것에 대한 거잖아요. 이제 뭐 그 책임 추궁 때문이라면 본인이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검찰 조직을 불신하고 본인이 그렇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게 검찰 조직 전체가 뭔가 개혁에 저항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검찰 조직 전체가 더 궁지에 몰리게 될 입장이라면 사실은 조직을 위해서라도
총장까지 올라갔으면 할 만큼 한 거니까요. 뭐 그러니까요. 던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또 지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검찰이 내란에 어떤 형식으로든 사전에 뭔가 알고 움직였거나 아니면 내란 진행 과정에서 뭔가 협조를 한 거 아니냐, 내란의 공범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깨끗하게 수사가 되고 하려면은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손을 놔버리는 게 네. 깨끗하게 오히려 더 사는 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본인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주변에서 뭐 그런 충고나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만두고 그냥 뭐 저 자유인으로서 이 길을 택하는 게 조직도 살고 본인도 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네. 좀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사석이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뭐 공적으로 말씀하셨을 테니까 하셨으니까 알아들었을 네, 거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총장 안 바뀌면은 그 지검장 인사도 불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의견을 듣는다는 거고 박성재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지난번 인사에서. 지난번에 예. 지난번 인사 그 중앙지검장이라든가 대검 참모들 인사는 이원석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만 거쳤을 뿐이지 그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장관이 한 인사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왜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은 이원석 총장이 출근하다가 이번 인사는 하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던 그런 적도 일이 있지 있었죠. 않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그런 인사를 했던 거니까요. 사실 형식적으로는 그런 검찰총장의 의사를 조금 반영하는 정도, 의견을 정치화하는 정도로 그쳐도 관계 없으니까 할수 법률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받아들여지고 다른 네. 모든 국무위원들은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동거정부 상태인데 박성재 장관이 그만뒀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어쨌든 가장 빨리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저는 뭐 사실 박성재 장관하고는 뭐 어떤 면에서는 같이 일하셨던 거고. 네, 같이 일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 좀 그렇게 뭐 네. 그게 마지막 얼굴 대면한 날인데요. 그 회의에서 박성재 예, 장관이 그렇습니다. 회의 소집했는데 가서 네, 이게 네. 개헌과 관련된 회의라면 예. 전 나가겠습니다 하고 사직서 바로 내신 그게 거. 마지막 날인데 참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 이후에 했던 처신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춰 보면 뭐 혼자 사표 수리가 된 거에 대해서 본인도 아마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법무부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거를 아마 그 대변해서 네. 그런 조치를 취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수사 대상이기도 하죠. 예, 수사 대상입니다. 아직 저 무혐의 처분이 안 났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지금 어떤 신분이 되어야 되는가, 직권남용의 상대방,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상대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란 공범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검찰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됐으니까 네, 네, 아마 네. 특검에서 박성재 장관의 그 입장이라든가 처신 뭐 여기에 대한 네. 확실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떠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수의 뜻이라면 무절제한 권한 사용은 폭거다. 이거는 민주당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다수의 뜻이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절제한 뭐 권한 사용은 폭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절제한 권한 사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계엄 선포? 네, 거기에 딱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엄 선포는 그거야말로 그리고 또 박성재 장관은 저도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얼마나 좀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얘기를 할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그게 시적절한 표현인지 그리고 그 무절제한 권한 사용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나가면서까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나가는 것이 과연 본인을 위해서나 법무 검찰을 위해서나 바람직스러운지 좀 걱정스럽고요. 저는 뭐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네네. 퇴임사를 보니까 네.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나와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그날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좀 그렇게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한 적도 없고 나와 다른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고 야당 대표를 아예 만나지도 않고 이랬던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딱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왜 안 하셨나? 저는 뭐 좀 서운하게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이지만 그리고 한때 모셨던 분이지만 뭐 확실하게 좀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법무부 장관인데 그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그 불법한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했다면 그 국무회에서 막아야 되고 막지 못하면은 사표를 내고 감찰관님 있으면 사표 내고 나오기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뜯어 말리려고 했을 것이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 만약에 그게 관철되지 않는다면 본인도 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12월 4일 날 출근하면서 해놓고 네.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지 그렇죠. 직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제 퇴근하시면서 한 얘기도 저는 그렇게까지 저 이렇게 직에서 다 떠난 그 훌훌 자연인의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네. 그 사법개혁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 영상이 준비된 게 있는데 하나 먼저 보고 가실게요. 그 특검법 관련된 영상입니다. 다음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 저 해병대 빨간 셔츠 입고 같이 격려하는 모습 너무 인상적이네요. 예, 인상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예, 예. 3대 특검법이 다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은 이제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다 도입된다고 봐야 예, 되죠. 특검은 도입되고 아마 네. 특검에 의한 수사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두 사람은 그 특검에 의한 그 3특검에 의한 수사를 네. 피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럼 최혜병 사건하고 최일병 그 김건희 씨, 명태균 씨 사건과 내란, 예, 내란. 모두 다 그러면 특검으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들 특검으로 예. 가지고 가서 하게 예, 되는 거죠. 경찰, 검찰에서 지금 네네.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다 특검으로 이첩돼 가지고 네네. 특검에서 시한을 정해 가지고 아.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네네.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인데 이게 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뭐 사건의 중요성이나 그 폭발력을 가진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사건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증거도 너무 명확해 보이는데 네, 네. 그에 대한 수사의 진척이 아주 늦고 네. 특히 김건희 씨 부분의 경우에는 일종의 그 수사의 성역처럼 돼가지고 네, 네, 네.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 점 때문에라도 좀 불신이 커졌는데 검찰에서도 이거 뭐 자료 빨리 정리하고 네. 본인들도 손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특검법 통과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절차와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고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제가 법을 좀 아직 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이제 구성해가지고 네. 특검 후보 추천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면은 아마 뭐 그 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한이 정해져 네, 있을 네, 테니까 네, 네. 아마 그래도 한 달 내로는 네. 바로 시작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또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 그런 거에 걸리지 않도록 네네.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최소한 뭐 지금 6개월 전에 계엄이 선포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예,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서너 달 전에는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특검에서 처음부터 수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런 생각이 내란이라는 들어요. 거는 그 사건의 경우에는 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네. 이 공수처에서도 사실은 신속하게 수사를 못했고 아. 여러 가지로 쥐기원 부장 그 결정에 즉시한 거 구속 취소 결정이라던가 네, 네, 즉시한 거 포기 때문에 너무 혼선이 많았고요. 네. 그런 점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특검 시작하게 된 것이 다행스럽게 네. 여겨집니다. 네.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특검법이 국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의 이유는 적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어요. 적은 게 아니라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네, 네. 거부권을 아니 근데 뭐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다 그런 표현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거부권을 적다라는 네. 그런 온건한 표현을 써준 것도 뭐 네. 한편으로는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뭐 지금 새 정부가 상당히 절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네네네. 네, 좋습니다. 다른 법안도 좀 여쭤볼게요. 그 검사 징계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한 걸로 지금 예, 보도가 예. 되고 있습니다. 검사 징계안은 검사뿐만 아니라 법무장관도 징계를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저도 법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뭐 설명을 드리자면 검사에 대한 그 징계 청구권자는 그 검찰총장밖에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징계라던가 혹은 뭔가 좀 비위가 있더라도 1차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비위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뭐 평소 같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뭐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난 정권처럼 네. 검찰의 입장이 있고 법무부 장관 입장이 달라진다던가 혹은 또 뭐 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내란 뭐 이런 데 관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렇죠. 있고 또는 네. 이 대검하고 이 건강한 뭐 의견 대립이라든가 건강한 의견 차이라면 좋은데 네.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서울 고검하고 지검하고도 또 그렇습니다. 입장이 굉장히 예, 그리고 또 윤석열 김건희 사건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다르고. 감찰 권한이 또 이렇게 고검과 대검으로 또 갈라져 있어서 네네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사실 최종적인 징계권자가 법무부 장관인 이상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뭐 비록 보충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도입하는 것인데 취지에 있어서는 이 제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 네네. 보기보다는 취지대로만 제대로 그 취지를 잘 살린다면 뭐 나쁘지 않을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찰관 출신입니다. 제가. 그러시죠.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법안. 요것도 지금 그거는 개인적인 멋있었어요. 사견이 네. 조금 좀 들어가는 네. 부분인데요. 네. 저는 대법원이 이런 소수 정예제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사건에 대한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이 모습이 어찌 보면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번에 한번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53명인가? 네. 2023년 네, 기준으로 네, 네. 대법관 수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수요라면은 모든 그 3심제의 3심으로서 모든 그 형사 사건, 민사 사건을 다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소수 정예제를 유지하면서도 모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것은 기형적이고 네. 그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무슨 상고 허가제라든가 고법 상고부라든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거는 뭔가 좀 본인들이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인 것 같고 네. 30명 뭐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만 최소한 증언하려는 것 그리고 뭐 3심제의 취지를 하면서도 누구나 대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좀 순차적으로 늘리자는 것이지 네네네. 갑자기 30명으로 그렇죠. 늘리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153명 듣고 나니까 30명은 아주 작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독일은 연방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153명입니다. 네. 우리는 연방제 아니면서 30명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뭐 희소성도 떨어지고 본인의 뭐 지위가 이 헌법재판소에 비해서 뭐 격화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뭐 헌법재판소는 그 역할의 그 중요함이 네. 뭐 탄핵 사태나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그런 것 때문에 뭐 저 본인들이 그리고 여태까지 전혀 논의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 뭐 논의를 한번 모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대법원도 조희 대법관이 지금 공론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그 전까지는 예. 공론장조차도 거부하고 있었던 한 거죠. 번도 대법원에서 그런 적이 없었고요. 논의 자체를 대법원에서 원했던 건 상고 허가제였습니다. 아, 상고 그러니까 상고를 덜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상고를 우리가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아, 대법원에서. 예, 그러니까 이 상고를 이제 하더라도 아. 이걸 받아서 우리가 판단을 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심리 불속행 제도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뭐 상고 기각도 아니고 뭐더 이상 들여다봐도 뭐 심리 필요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네. 그 때문에 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변호사분들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30명으로 증언해서 충실한 심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는 한 50명 이 정도. 네. 더 늘리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대법관도 신이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리스 귀족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뭐 소부를 구성하든 네. 아니면 전체 전원 합의부 뭐 일부 뭐 지금처럼 뭐 모든 사람이 50명, 100명이 다 모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특별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뭐 저 그런 증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든 반대하려고 드는 거는 저는 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껍데기는 가라 정치 토크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돈 버는 TV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는 시가 있죠. 네. 껍데기는 가라 정치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국민 주권 정부 아직 확정 안 된 것 같은데 네. 네. 이재명 정부 일단 아직까지는
첫 인선이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 어제 한번 다뤘었고 그 이후에 정책실장장 경제부총리 뭐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자리들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예, 오늘 일단은 대통령실 쪽에서 브리핑한 거 가장 빠르게 전해진 소식 중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 소식 중에는 일단 오늘 뭐 추가적으로 그 인선 발표는 없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끊임없이 좀 회의하고 네. 또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인선 1차라고 하면 네. 추가적인 인선 발표는 일단 오늘은 없다라고 어. 이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고요. 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뭐 비상경제 그 회의 테스크포스를 통해서 이제 경제와 관련된 방점을 찍고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못지않게 사회 통합과 우리 국내 통합 못지않게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만은 지금 경제부총리나 경제사령탑에 대한 인선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물망에 올라 있는 인사들은 뭐 대부분 뭐 이제 정책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우리가 정책통 뭐 이렇게 네.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거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호승 전 대통령 정책실장 그리고 이분하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둘 다 이제 행시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이호승 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제수석 비서관 하셨고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어서 어쨌든 지금 빠르게 좀 모셔야 되기 때문에 예. 이분이 그때 마지막까지 이호승 실장 했었죠. 예, 그래서 정책실장. 이분이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을 하셨던 이호승 실장도 마찬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대통령실 쪽에서도 수석 임명 포함해서 또 경제부총리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 경제부총리와 그리고 각 장관 자리들 있잖아요. 네. 이런 장관 자리들이 지금 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조직 개편 이후에 기후 에너지부 장관도 또 만든다고 네네. 일단 공언을 해놨는데 이제 그쪽 자리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출신이 거론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뭐 이런 과거 인사들이 거론되고는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함합형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는 딱 전해진 게 없어서 이게 보면 어떤 언론 보도는 이 두 분의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호승 구윤철. 네, 이호승 구윤철이 제일 많이 또 거론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뭐 김태년 의원이라든지 김영진 의원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제부총리에. 이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에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정치인 출신이면 대부분 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정책실장 하셨던 분들이 일단 거론되기도 하고 이게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혼선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보안이 철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메신저로 막 이렇게 파마평 네. 받은 댓글 뭐 이런 거 다 오잖아요. 근데 난 그게 좀 신뢰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인사 댓글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재명 정부 때에서는. 그렇죠. 또 특히 이런 시기가 되면 자가 발전들이 많잖아요.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뭐 이렇게 전망하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정해진 거를 이렇게 얘기를 되면 제가 좀 민망해지는데. 굉장히 민망하실 아니 것 이거 같으니까. 언론에 나오는 걸 전달해 주신 거고. 예, 맞습니다. 저는 언론에 나온 것을 전달했을 뿐이고요. 예, 꼭 이호승, 구윤철 말고도 나도 있다라고 자가 발전을 돌리고 있는 분도 몇 명 있는 것 같다. 그 중에 정치권 인사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저는 그냥 인사가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하마평에 있어요. 지금 언급되는 게 원고에 이 경제수석 하마평에서 이제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네네네네네. 나와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경제 이쪽의 인사들을 잘은 모르는데 김용범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이분이 기재부 출신이긴 한데 기후 문제에 관심이 또 많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그 기재부 나가서 왜 아니 기후 에너지보다 다들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코인 뭐 디지털 이쪽으로 또 가시기도 하고 조금 독특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기재부든 지금 그 산업통상부든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뭐 이렇게 뭔가 투자한다, 에너지를 뭐 집중한다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반기후죠. 반기후죠, 오히려 사실상. 네. 경제부처 항상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김용범 뭐 전 차관이 언급되길래 아 이분은 그래도 기후에 좀 진심이신데 기재부 출신이란 어떤 그 경력도 괜찮고 그래서 어떠실까 뭐 약간 좀 그 정도의 생각들. 그런데 요즘 너무 뭐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네.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하세요. 김용범 차관 네. 저 기후 문제 관심. 제가 아주 아니, 옛날 번호밖에 없어가지고 어제 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긴급 경제 점검 TF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실무진하고 같이 했다는데 전화번호 공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무자들한테 전화. 뭐 일단 본인의 SNS나 네. 전화번호도 다 이제 알려줄 테니까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아이디어가 있고 제안이 있다면 네. 뭐 언제든 좋으니까 내 번호로 연락하고 내 SNS에다가 항상 뭔가 메시지를 남겨놔라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오픈을 네.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비상경제 태스크포스가 일단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일단 지금 죽어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또 어쨌든 뭐랄까 이 경제의 흐름을 윤석열 정부 시대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주 빠르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특효약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론이다 보니까요. 어떤 특효약이든지 어떤 정책이든 간에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굉장히 늦게 끝나가지고요. 네. 10시 50분인가 끝나고 그 대변인하고 비서실장하고 눈이 퀭해진 사진이 일단 보도가 됐는데 첫날부터 인질로 납치됐다고. 뭐 어쨌든 거론될 땐 좋았는데 와가지고 하루 일해 보니까 집에도 못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안가에 머무르고 바로 이제 오늘 또 업무를 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유정 대변인하고 네, 강훈식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횡해가지고. 예, 굉장히 퀭한 사진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계속 뭐 일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만 지금 뭐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거. 실제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겠죠. 실제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고요. 이게 국무회의도 오늘 뭐 뒤에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만은 뭐 도시락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가짜 뉴스라고 정정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했어요. 아. 그거 가짜 뉴스다. 네. 김밥 한 줄 먹었다. 도시락이 아니라 도시락을 아니라 먹은 게 김밥이다. 아니다. 도시락은 뭔가 좀 더 호화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러게 근데 정말로 도시락. 김밥 한 줄을 먹는 사진이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시간을 아껴가면서 일을 네. 하는 것이고 사실 국무회의 이야기는 저희가 한번 더 길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은 건 이전 정부의 사람들이 네. 대거 포함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실 때 좀 웃으면서 하자라고 하기도 아. 했고 이 초반에 제가 이제 그 국무회의 주제를 할 때는 이제 행안부 쪽에서 원래 주관을 하는데 네. 그 주관한 담당한 인사가 뭔가 이제 업무적으로 익숙치 않다 보니까 네.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약간 다그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공무원의 기강을 한번 잡고 또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좀 웃으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좀 부드럽게 회의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회의를 했고 오후 2시에는 또 안전점검 회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옷을 바꿔 입고 또 다른 영상과 사진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이요? 이게 분신술 같이 지금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틀 지났을 뿐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뽑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효능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겠는가. 저도 오늘 보면서 그 느꼈는데 그 어쨌든 가장 필요 없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네, 집으로 보내고 네. 네, 나머지는 어쨌든 지금 자리에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느낌은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이날만을 기다렸다. 거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하고 싶어서 어쩔 뻔했어. 거의 막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일을 몰아서 하고 있고 그런데 사진 보면 알겠지만 오늘 그 아까 얘기했지만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무위원들한테 했잖아요. 근데 옆에 사진 보니까 뭐 이주호 앉아 있고 통일부 장관 김용호 앉아 있고 쭉 앉아 있는데 서울시장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있었고. 방통위원장 이진숙도 있고 다 맞아요. 있었어요. 이렇게 쭈루루 이제 둘러 앉았는데 아시겠지만 1시간 회의 있으면 59분 동안 떠들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네. 주변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익숙해진 그런 상태로 지난 3년이 흘렀을 텐데
59분 내내 말도 안 되는 얘기 떠들었던 대통령 얘기 듣고 뭐 메모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의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던 이 장관들이 갑자기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얼마나 좀 오늘 어색했을까?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 조차를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회의에 임하니까 일단 뭐 누가 진행하느냐, 누가 사회를 보느냐, 뭐 브리핑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걸 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김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또 저는 인상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뭐 며칠 만에 계속 전 정부 탓을 계속 했었어요. 공개적으로. 끝까지 문재인 했죠. 정부 네. 때 뭐 그래서 그 얘기 안 나오고 있는 것도 그리고 이제 어색하지만 같이 좀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사의 글을 좀 돌아가가지고 예. 국방부 장관 네. 이게 좀 특이했어요. 지금 문미나 약속을 했었는데 네. 국방부 장관은 실제로 이제 정신 출신을 임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의 뭐 경우에는 원래 이제 민간인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이제 공약을 하신 거. 임명할 걸로 공약을 한 상태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예,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대표적인 게 안규백 의원이고요. 거의 뭐 대부분 안규백 의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미 그 대선이 끝나기 전에 무섭게 이미 장관 수업, 장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안규백 안규백 의원이 이제 모처에서 뭐 어떤 그 장관 청문회를 대비한 일정 부분 준비랄까요? 이제 여러 인사들과 함께 뭐 회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노출이 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안규백이 뭐 안보통으로 통하고 있는 상황이니 네. 당연히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네, 이런 관점도 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모두 한번 지웠던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병주 과거에 뭔가 영상을 민감한- 다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또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이 영상을 왜 내렸지? 혹시나 인사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증거를 없앤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두 시간 안에 영상이 또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다 안규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거론됩니다만은 일단 지금 안규백 의원뿐만 아니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이분은 이제 밀떡으로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밀리터리 덕후여가지고 이름이 삼선 의원을 지내셨는데 뭐 국회의원 시절에 정보위도 있었고 국방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본인이 또 이제 여러 주변에게 국방부 장관에 대한 뭐 어떤 의사 표시를 일부 간접적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해군 참모총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던 황기철 전 참모총장이 네네네네. 기억나실 네. 거예요. 해군 참모총장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또 거론되고 있고 사선의 민홍철 의원도 거론되는데 뭐 이건 다 언론 보도의 내용이고요. 네. 저도 제가 뭐 아무튼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들은 바로는 안규백 의원이 제일 거론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자리는 몰라도 문민화하겠다, 국방부 문민화하겠다고 공약을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을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다른 자리는 확정을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유력한 것 같습니다. 예,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 내용상 1960년에 한번 네. 아무튼 비군인 출신이 한 번 딱 국방부 장관을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실 쪽에서 나온 얘기를 하나만 또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문민화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 장관인데 네. 예비역 장성 출신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예비역이 된 기간이 어느 정도 또 오래됐으면 사실 문민화라고도 봐도 된다. 이런 얘기를 일부 또 인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꼭 안규백으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또 이제 메시지가 돼버리니까 또 이런 차원에서 약간의 또 이제 예측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많긴 하네요. 비서실장도 그렇고 대변인도 그렇고. 네, 관련해서 지금 뭐 그 역대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군에 대해서 국민들은 트라우마가 생긴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재발한 거고 젊은 세대들은 이 군에 대해서 뭐 과거 뭐 광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이번에 제대로 이제 또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문민화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서울경제인가 기사에서 60년대부터 국방장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쭉 그 표로 그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역대 한 50여 명, 60년대부터 했으니까 또 박정희 쿠데타 시절이니까 웬만하면 다 이제 군인들이 해먹었죠. 당시에 해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근데 역대 50명 국방부 장관 중에 아주 초반에 민간인 출신은 한 5명 정도고 네. 다들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절반 이상이 육사 출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 보면서 이제 내란 사태 때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 육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육사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견도 피력한 바가 있었는데 육사를 또 피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내란의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깜짝 인사라고 할 만큼 문민화를 좀 이루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안규백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보좌관이 제가 아는 선배였어요. 그래가지고 꽤 오래 전에 갔는데 국방위래요. 그리고 5년 뒤쯤에 다시 그 방에 갔는데 아직도 국방위래요. 그래서 국방위만 계속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이. 그래서 오래 하셨구나. 네, 굉장히 오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란 사태 때 지나가는 군인들하고 서로 눈 마주치고 서로 알고 뭐 이런 사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차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장성 출신을 쓰든 아니면 국방부 차관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 군에 익숙한 사람을 쓸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뭐 이번에 내란 사태 이후에 일단 뽑힌 대통령이 문민화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일부 뭐 대통령실 인사가 예비역 장성 언제 예비역이 됐고 뭐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야 이걸 민간인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는 민간인 출신 장관이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만 뭐 강하게 공약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제 뭐 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군 내부에 있는 뭐 인사나 재정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군에 익숙한 사람을 쓰는 게 맞고 상징적으로라도 저는 이번만큼은 좀 문민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예, 검찰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주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인데 두 번째 주제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이야기 하나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그 미국 쪽의 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반응하고 관련해서 지금 조금 설왕설래가 있어요.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국 반응이 좀 이게 축하를 하는 건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죠.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한국 대선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국무장관 마이크 네. 루비오 장관이 국무장관으로서 이제 언급을 했죠. 그런데 아주 뭐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뭐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 복붙한 그런 워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백악관의 그 요즘 20대 후반의 그 레빗 대변인 기자들하고 맨날 싸우는 그 젊은 네네네. 여성 대변인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에서 대선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서류 뭉치를 막 뒤지더니 없네. 나중에 줄게.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이제 논평을 다시 요청하니까 서면으로,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름도 없어요. 뭐 대변인 이런 것도 없이 뭐 그냥 백악관 관계자 이렇게 왔나 봅니다. 네. 그런데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미국은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앞뒤가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네, 것 이거 같은데. 저는- 한미 동맹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중국 개입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도 십수년 그 뭐 백악관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외교 문서나 이런 명의 이럴 때 어떤 뭐 워딩이 나오는지 이제 대충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전 이거 보고 또 무슨 오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세 번을 찾아봤는데 다른 언론들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 한국일보, 연합뉴스 뭐 다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미국은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게 무슨 황당한 논평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광훈 태극기 부대 수준의 그러니까. 논평을 낸 겁니다. 아니 그쪽에서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정광훈 집회에 가면은 영어로 막 통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 영어 통역사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제 일련의 흐름이 있었죠. 지난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4,500명 뭐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더니 아니야 전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네. 그러더니 며칠 뒤에 헤그세스 옆에 이제 보좌관이 뭐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한 얘긴데 고위 관계자라고 나옵니다.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게다가 조금 더 지나서는 그 트럼프 옆에 항상 이렇게 사진이 찍혔던 극우 음모론자가 한 명 있어요. 네. 로라 루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라 루머. 네, 혹시 사진 준비되는지 네. 저 오른쪽에 있는 네. 사진입니다. 네. 저건 아마 작년 캠페인에 가는 사진 같은데 이분이 직업이 무엇이냐 음모론자예요. 이분이 우리로 따지면 극우 유튜버 아닙니까? 그 유튜브 맞죠? 예, 음모론자. 뭐 9/11 사태도 자작극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정말 황당한 얘기. 9.11 테러가 자작극이다까지 자작극이다? 얘기했던.
미국의 당시 정부의 자작극이다 뭐 네, 이런 네, 거겠죠. 거의 그런 수준에. 그러니까 보통 음모론도 약간 나름의 그 내적인 논리라는 게 있는데 이 로라 루머의 주장을 듣다 보면은 근데 앞뒤랑 저렇게 쓴 거예요 트위터에? 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고? 네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루머가 아니잖아요. 그 루머가 아니에요. 네. 한국 스펠링 다른데 LOOMER인데 그러니까요. 소문은 R로 시작해야 네. 되는데 L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한 측에서는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 한국을 굉장히 압박하는 보도들을 슬금슬금 흘리고 월스트리트이 뭐 보수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중국 쪽 얘기를 계속하면서 마치 한국 이 선거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법을 모조리 어기고 있는 트럼프 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벽하게 깨끗한 시스템으로 선거를 응원봉으로 내란까지 물리치고 그리고 완벽하게 선거 시스템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선거가 끝났으면 그냥 축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중국을 언급하고 있질 않나. 그리고 극우 음모론자라는 사람은 또다시 공산주의를 언급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약간 걱정하는 거는 이 로라 루머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트럼프의 네. 완전히 비선이에요. 네. 그래서 4월 초에 엄청나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갑자기 들고 백악관에 가더니 그때 뭐 벤스 부통령 등등 만나더니 NSC에 있는 몇 명이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마이크 월츠 네네네. 안보 네. 보좌관 가장 네네네. 핵심이죠. 그 사람까지 해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수지 와일드라는 비서실장과 이 음모론자인 로라 루머가 이 사람들을 잘라야 된다고 해서 잘랐다는 얘기가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런데 지난 3일 이 사람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벤스 대통령을 또 만났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와 백악관의 이 얘기가 뭔가 상당히 겹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네. 저는 저도 외신에서 봤지만 외신 보도 관련돼서 보니까 정말 황당한 게 얼마 전에 그 트럼프가 콩고 대통령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뭐 남아공? 콩고에 남아공 대통령인가요? 아. 네, 남아공 대통령인데 거기에서 그 백인 농부들을 막 학살한다라는 맞아. 식으로 남아공에서 남아공 그랬다고. 대통령을 막 다그치면서 막 그 뭐 사진이었나 맞아. 영상을 맞아요. 가지고 뭐 TV로 막 보여주고 예,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정상회담인데. 에서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소위 쫑크를 주거나 그렇죠. 비판적인 이런 뭐 평가를 하면서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야 트럼프도 원래 제정신이 아니라고 봤는데 왜 이렇게까지 미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로라 루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 이해가 이거 설마 그쪽에서 받았던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씨가 고성국 TV 보고 얘기하는 건 똑같죠. 거의 거의 비슷한 구조인 거죠 일치합니다. 지금. 네. 근데 이거 좀 걱정되는 일은 좀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사진 막 보여주면서 부정선거 이런 얘기할 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공산주의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뭐 전 세계 민주주의에 중국이 개입하는 걸 우리는 이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메시지. 이게 우리 선거가 끝났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건 뭐 언론의 분석인데 중국과 거리를 둬라. 이것도 너무 사실 이런 분석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그게 과연 그런 메시지일지 전 잘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광훈 씨나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극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미국의 마가 혹은 마가보다 더 익스트림한 그런 극우 세력들과 네.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네. 결국은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뭔가 그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 부정선거 네, 네, 네. 이런 거 만들어내고 그쪽 극우에 또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극우는 또 트럼프랑 연결되잖아요. 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이 자기 선거를 자기 그 승리를 뺏어갔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 그 극우끼리 DNA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국을 언급하고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하다 보니까 로라 루머의 이 말까지 완벽하게 싱크로율이 100%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대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광훈 목사가 사실 처음에 이 태극기 부대 운동을 시작할 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개신교를 기반으로 해서 네. 현장 교회 풀뿌리 운동을 통해서 이 극우파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식의 사회 운동을 주장한 책이 한 권 있어요. 바이블 같은 책인데 그쪽 진영에서는 그걸 번역을 해서
사실은 그걸 자기의 바이블로 삼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자유마을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운동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미국의 그 지역 운동하고 지역 극우 운동하고 비슷해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인적인 관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쪽에 있을 수 미국 있죠. 극우파 네. 스피커들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광훈 목사 얘기가 계속 영어 통역사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섬뜩하네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안심할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는 근데 계속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한국의 시민사회도 예. 적극적으로 가서, 대응해야 돼. 네. 또 특히 정당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영어로 자료를 만들고 이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반박을 해야 돼요, 제가. 네, 지금 만들어 하원 가야 상원에 있는 의원들, 뭐 한국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과 그 세력을 만들어서 계속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약간 별도 얘기긴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남아공 대통령 네. 그냥 거의 매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미국에서 엠부쉬라고 표현을 해요. 매복해서 남아공 대통령 걸려들었다. 근데 그 전에 걸린 사람은 젤렌스키였지 않습니까? 맞아. 백악관에서.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젤렌스키 다음에 이번에 남아공 대통령에서 이제 엠부쉬라는 표현을 쓰는데,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이제 새로운 총리가 탄생했잖아요. 몇 달 네네. 전에 카니. 총리. 그리고 나서 가장 처음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기자들이 신임 총리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젤렌스키 사례를 보면 또 그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그 매복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당신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뭐 아주 뭐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정상들이 젤렌스키와 남아공 사례를 보고 그 엠부시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최악의 사태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잠시 해봤습니다. 아니 박영수 에디터님 네. 이거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박영수 에디터님 같은 한국의 중요한 스피커들이 야. 다 통역사 고용하셔가지고 네, 영어로 아니, 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요 이게. 예. 중요해요. 미국의 싱크탱크 말씀하신 미국의 싱크탱크나 미국의 예. 각종 단체들 하원 의원실, 상원실 이런 데에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근데 진짜 충격적이네요. 예, 저 이거 보고 나니까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뭐랄까 우리 그래도 그 보통 대통령실이든 청와대든 외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뭐 인텔리라고 포함할 수 있는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해외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반지성적인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완전 가짜 뉴스에 매몰돼 가지고 그런데 젖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쳇말로 현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많이 걱정됩니다. 네,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시간 다 다 갔네요. 됐습니까? 네. 네. 어. 근데 제가 끝장 뉴스 오늘까지만 진행해요. 어? 저는 원래 자리인 경제로 아. 끝내주는 경제 계속합니다. 이거 끝나고 그럼- 끝내주는 경제 이어지는데 그래요? 그 인사는 하마평 없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아 그래요? 오늘 목요일. 그래서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고 두 분께도 인사를 드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일부터 끝장 뉴스는 예. 이제 사실 황현실님이 아, 진행을 네. 주말에 그러시군요. 진행해 주시던 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똑같은 시간에 아. 진행을 합니다. 두 예. 분도 계속 같이 이런 이야기 아. 훨씬 더 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하지만 끝내주는 경제 계속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 5시 50분에 찾아뵙고 또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진행할 테니까요. 강정수 박사, 최승병 박사 나와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어떻게 됐는지, 이 AI 시대에 지금 에너지 문제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재밌게 얘기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박영식 에디터님, 이승원 평론가님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네. 다시 네. 얘기를 하고 밥 먹어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5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 나오시는 날이세요. 엄청 재밌잖아요. AI 이야기 오늘도 재미있게 풀어주실 강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지난주에 브레이킹 뉴스라고 여기 오자마자 딱 전해주신 게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결별한다였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결별까지는 아니고 뉴스는 뭐 이렇게 공직에서 그만두는데 뭐 나 열심히 했고 이런 얘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네, 얘기 아주 세게 분위기가 험악. 엄청 예고를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되게 험악해지고 있죠. 우선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 BBB법, 빅 뷰티풀 빌. 지금 이제 미국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라든지, 근데 감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원래 이제 공약에서 나왔던 미국은 팁 문화가 많잖아요. 음식점에서 여러 번 음식 주문하시면 팁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그 팁에는 세금 매기지 않겠다. 팁에 관련된 소득은 또는 이제 야근을 했을 때 이 야근에 관련해서는 그 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 원래 팁도 근로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이게 소득세 대상이었나 보네요. 근데 그거 없애주겠다. 그걸 없애주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되게 여러 다양한 종류를 다 포함하고 있고, 그게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태양광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없애겠다.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정부가 이 감세라는 건 뭐냐면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그러니까 소득을 줄이는 거잖아요. 정부로 도입되는 돈.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정부가 감당해야 될 부채 비용이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체 정부 예산 중에, 연방 정부 예산 중에 25%는요 이자 갚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채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 수입마저도, 정부 수입마저도 줄이면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 물론 트럼프 쪽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면 경제가 활성화돼서 언젠가는 정부 수입이 더 들어올 것이다. 이런 뭐 당연하게 논리는 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일했던 게 도지잖아요. 도지는 뭐 1조 달러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것에선 실패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던 건 뭐냐면 그것이 욕을 먹던 비판을 받던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줄이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국방 예산 뭐 왕창 줄이고 뭐 공무원 해고하고 뭐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뭐였냐면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표였지. 정부 효율성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 수준의 정부 부채, 연방 정부 부채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자기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는 그게 목표였는데. 네, 그게 목표였고 도지의 조직 자체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부채를 늘리는, 증가시키는 법안을 만들다니. 감세하면은 수입이 네. 주니까 그렇죠. 부채는 늘겠네 당연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걸 반대한 거고, 처음에 반대한다고 했더니 트럼프가 한마디 했어요. 뭐 반대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감세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할 거다. 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상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원에서 심사를 하는데 여러분 또 맥락을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에 머물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하원과 상원들한테 어떤 로비를 하고 있냐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지금 교통부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연방 교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주마다 규제법이 다르니 이걸 일관된 규제법을 만들자는 법안 좀 빨리 만들어서 7월 4일이 여러분 휴가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이죠 미국은. 네네. 기념일이면서
하원 상원이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아, 여름 휴가에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전에 가능하면 자율주행과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싶어서 네네. 거기 상주하다 보니 정치인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니 네. 이 법안을 너무 세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대를. 그래서 어제는 상원에서 부결시키고 감세법안에 대한 반대. 감세법안에서 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BBB, 빅 뷰티풀 빌. 그게 감세 법안 이름이에요. 이- 너무 웃긴다. 또는 B3 법안 또는 BBB 법.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어제는 디스커싱 역겹다. 아, 감세 법안 역겹다. 예, 역겹다라는 거고 이것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 이거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반대 안 하면 내년 11월이 선거인데 내년 11월에 희생양이 될 것이다. 아, 그 되게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네. 그거는 그건 거의 뭐 트럼프에게 트럼프가 지지한 이 법안 통과시키기만 해봐. 11월에 사람들이 이걸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미국 방송에서 뭐야 트럼프 민주당으로 돌아선 거야? 이런 코멘트가 머스크 민주당 된 거야? 머스크가 민주당 지지자로 돌아선 거야? 할 정도로 막 코멘트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완전한 서프라이징으로 놀라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갈등 국면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 갈등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야? 아니면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했는데 그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빠져나오는 건가? 그러면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백악관 고문으로 참여를 했어요. 아, 참여를 했는데 언제 결별하고 나오냐면 네. 이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할 때 미국이 아. 이 서명을 하니까 나 그거 동의 못 한다. 하기는 뭐 테슬라는 전기차 만들고 있는데 그럼 기후 그렇죠. 위기에 대응하려고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스크는? 그렇게 하니까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할 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이거는 지금 더 센 거예요. 너무 세게 붙었다가 너무 세게 지금 선을 긋는 건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어떤 성격을 드러낸다고 보죠. 즉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그러니까 뭐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지만 나 싫어? 그럼 나 싫은 걸 참지는 않겠어. 갈라선다. 네. 그러니까 근데 아직 백악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기여도도 좀 존재하니까 네. 이걸 또 만약에 또 트럼프가 받아쳐버리면 너무 큰 갈등으로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요. 백악관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인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멘트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만 하고 있구나. 이 정도 지금 갈등 국면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하원에서 한 표 차로 통과됐거든요. 네. 그래서 상원에서 과연 부결될 수 있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이긴 하죠. 다수이죠. 그런데 한 표만 움직여도 거기는 무너지거든요. 거기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공화당 의원이 상원 의원 한 명이 열심히 또 엑스닷컴에다가 이제 자기도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 막 공유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부결이 돼버리면 진짜 일론 머스크 때문에 부결된 게 돼버리고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그렇죠. 다시는 같이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죠. 또 내년 11월 선거를 위해서 같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쉽게 AI 기업을 버리진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버리면은 또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트럼프 정권이 마가 네. 일파하고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의 마가 네. 등기업은 마가 일파하고 이 테크 기업들 피터 네. 지라고 일론 머스크 이거 두 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한 축이 떨어져 나가 버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긴 하죠. 타격이 크고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하게 할지를 비전을 제시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AI가 어쨌든 뭐 미국만 그레이트 어게인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를 사실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는 잠재적인 기술이라고 계속 설명해주고 계신데 그 이야기 있잖아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챗GPT에서 그 채팅창에 우리가 프롬프트를 뭐 하나 일시키면 대화 하나 얻어내는 그 짧은 채팅의 순간에 물이 뭐 생수 한 병이 들어가고 뭐 전기가 얼마 들어가서 이거는 그 하나 다 받으려고 우리가 지구를 엄청 파괴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맞습니다. 되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실은 에너지를 인터넷에서 많이 쓰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텍스트, 트위터 과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할 때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네. 사진을 올리면서부터 조금 시기 시작하다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 방송부터 끝내주는 경제부터 해서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어마어마하게 보면서 영상.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보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많이 보지 않고 넷플릭스하고 네. 유튜브에 미국인들의 이렇게 소비대에서 하루의 전기량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조사 단체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네. 이게 뭐 자동차가 지구를 뭐 15만 바퀴 도는 정도의 CO2를 발생한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하루에 넷플릭스와 유튜브 보는 것 때문에 쓰이는 전기량이 네. 탄소 전기로 만들어졌을 경우, 네, 네, 그러니까 네. 즉 석탄이나 네. 내추럴 가스로 천연가스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가 이 지구를 15만 바퀴를 도는 15만 바퀴를 도는 정도의 CO2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실은 이 우리가 넷플릭스하고 유튜브에서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AI까지 써버리면 AI는 이거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AI가 요즘 여러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BO3라든지 막 동영상들로 만들어내고 텍스트도 지금 많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샘 알트만이 오픈AI의 샘 알트만 대표가 챗GPT에게 물어봤으면 끝에다가 땡큐라든지 플리즈 좀 하지 말아라. 특히 음성하고 대화할 때. 네네. 그러면 걔가 고마워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더 다시 한번 뭐 이게 물어주시면 네. 제가 친절하게 의미 없는. 답변을. 그러면 이 와중에서도 전기는 계속 쓰인다. 그 정도로 전기가 쓰인다는 거고 지금 측정 방법에 따라서 어떤 질문이 얼마만큼의 전기를 정확하게 한다라고 얘기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는 AI가 우리가 그 흔히 말해서 드러나는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거에만 AI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구글 검색을 해도 현재는 오버뷰가 작동이 되잖아요. 네. 거기도 AI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버뷰. 네, 그러니까 오버뷰 그게 그 구글에다 이렇게 개요에서 개요를 앞부분에다가 앞에 딱 보여주는 보여줘. 거. 이것도 AI거든요. 이 AI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구글이 이전에 비해서 전기를 더 쓰겠네요. 검색할 때 네. 검색만 할 때 비해서는. 넷플릭스는 미국에는요 챗GPT랑 연합을 해서 넷플릭스 검색에 챗GPT가 이제 검색을 해줍니다. 넷플릭스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AI 우리나라도 검색이죠. 그렇게 됐나요 지금? 예?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는 아직 거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되고 이것을 올해 내로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우리는 AI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오늘 우울한데 내가 보면 기분이 좋아질 만한 영화 좀 추천해줘. 이렇게 검색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챗GPT 계정하고도 연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제가 어떤 질문하는지를 알아서 이 사람한테는 오늘 이걸 좀 추천해 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 연동까지 가져가서 최적화된 지금 추천을 해보겠다라는 실험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건 편리하긴 하겠는데 그렇죠. 전기를 훨씬 더 쓴다는. 엄청나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GPU는 엄청나게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이 열을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해서 요즘 수동식 냉각을 해서 물이 들어가서 냉각을 시키는데 순행식이죠, 그게? 순행식이죠. 근데 일반 물이 물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물을 아주 차갑게 만듭니다. 그러면 물도 들어가지만 차갑게 만드는데도 또 전기가 들어가요. 그렇겠네요. 냉장고 같은 게 그렇죠. 필요하다는 차가운 물이 얘기네요.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이 에너지를 또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네.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산할 때는 학습을 할 때 AI 모델을 우리가 뭐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네, 네, 네. 4.0에서 4.5로 하고 네. 제미나이 2.5에서 2.5 프로 나오고 이런 학습을 할 때도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지만 네.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전기를 먹는데 지금 한국도 벌써 뭐 통계에 의해서는 한국도 4월 달에 먼스리 그러니까 매달 한 번이라도 챗GPT를 이용한 사람이 1,7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엄청 많네. 우리나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유료 사용자가 유료 사용자는 미국 미국 다음이고요. 다음으로 무료 사용자는 규모의 경제가 뭐 있기 인구가, 때문에 한국가 적으니까.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도 이제 1,700만 명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엄청 많다. 이런 분들이 다 지브리 푸샤만 바꿔달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전기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 지금 오픈AI가 여러분 작년에 손실을 본 액수가 50억 달러예요. 50억 달러면 우리 돈은 얼마예요? 7조 원입니다. 7조 원. 와. 손실이 손실이요. 7조 원이에요. 손실. 여기에 많은 부분이 GPU도 들어가지만 에너지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전기값으로 냈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우리가 AI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그래서 IEA라고 그러니까 유엔 산하에 있는 에너지 기구가 있습니다. 네, IEA. 예, IEA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죠. 그래서 되게 공신력이 있는 건데 2024년 요즘 계속해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2024년 1월에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2024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가 2024년 대비 2026년에 증설되는 거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가 1000테라와트시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1000테라와트시는요. 그거 얼마나 되는 그냥 거예요? 느낌으로 감이 안 미국이 1년에 쓰는 전기예요.
아, 1년 동안 미국 전체가요? 네. 그거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정도를요 원자력 발전소 51기가 필요합니다. 51기. 그러니까 내년까지 필요한 거예요. 내년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그럼 빅테크들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전기를 모으는데 지금 엄청나게 앞장서고 있고요.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진화에서 GPU 칩이 병목이 아니라 버들렉이 아니라 네. 전기다, 전력이다. 전기가. 아. 그러니까 이것이 버들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질 때 어디를 짓냐면 전기 값이 싼 곳에 짓습니다. 아. 워낙 많이 쓰니까 네. 비싼 곳에 가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다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 구글 이 4개 기업이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중국을 제외한다라면 다 에너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각 기업의 네. 에너지 부서가. 그리고 또 또는 파트너된 에너지 회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참 이런 식으로 저는 내부자 거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빌 게이츠 여러분 요즘 뭘로 돈 버냐면 에너지 구매자예요. 구매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파입니다. 리셀러입니다. 아, 재판매를 마이크로소프트에다 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좀 이상한데? 저거 내부자 거래 아닌가? 그 자기 나름대로 자기 회사는 아니죠. 이제 지분율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많이 팔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고 또 경영인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옛날 회장님이니까 다 사주겠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 워낙 지금 어차피 많이 필요하고. 어차피 많이 필요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예를 최근에 부탄에도 하나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네. 부탄에 수력 발전소가 있거든요. 아, 부탄은 자신들이 쓰고도 남는 정도의 수력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부탄은 산업이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부탄에다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고요. 전 세계에 저렴한 전기를 찾아서 지금 모든 데이터 센터들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2024년하고 2025년에 네. AI와 관련된 투자가 이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이 있는 알파벳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에만 800억 달러를 쓰겠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전기가 얼마나 많 10조 원 넘는 거죠. 그렇죠. 800억 달러면. 거기에 10조 전기가 넘게 얼마나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니 근데 박사님 이게 AI가 뭐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개발이 지체돼도 우리가 죽진 않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최근에 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정전 사태 있었잖아요. 그게 막 국가 거의 전체가 뭐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되고 그랬었는데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기가 그러니까 예를 부족해서? 들면 한국이 문제죠. 한국은 예를 들면 뉴스 보셨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엔비디아의 GPU를 좀 구해가지고 돌려보려고 그랬더니 네. 한전에서 그 전기 더 못 대준다. 그러면 아. 배선 다시 깔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요? 서울대에서.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이 정부가 뭐 이분 같이 고민할 거라고 보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데이터 센터 쉽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은 우선은 전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여름에 한참 더울 때 기억나시죠? 막 오늘 위기를 못 넘기면 우리 블랙아웃 됩니다. 맞아. 그래서 뭐 에어컨 끄라고도 그러고 뭐. 근데 바닥 여기다 데이터 끄라고도 센터까지 AI 데이터 센터까지 대규모로 짓잖아요. 뭐 진짜로 뭐 5만 장의 GPU를 가져온다라면 5만 장의 GPU에 맞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정말 모두의 AI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AI 쓰게 해주겠다. 그러면 전기부터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전기 없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그렇게 큰 걸 지을 수가 있겠어요. 아, 그게 잘 안 되면은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갑자기 블랙아웃 될 물론 수 이제 있고 스페인 그렇다는 포르투갈은 거예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유럽의 다른 언론들이 이유가 있나요? 예, 분석이 있는 건 뭐냐면 요즘 그래서 ESS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력이 많이 생산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녁 시간에 에어컨을 정말 많이 틀면 ESS가 배터리라고 아니, 저 생각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좀 있을 때 남아돌 때 저장을 해놨다가 그리고 전력이 부족할 때 이것을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 이 전기가 많이 생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기술적인 단점은 네, 간헐성이죠. 간헐성이라 해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인 경우에는 ESS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요즘은요 일반적으로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석 연료도. 화석 연료도.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보죠. 재생에너지를 동떨어 놓고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ESS가 필요하고요. 그럴 것 같고. 네, 화석 연료나 원자력 발전소는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비가 최대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천이라고 치죠. 네. 천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가장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피크 때
천을 쓰겠죠. 근데 그러면 낮 시간에는 900밖에 안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100을 그때 생산해서 저장을 해놓고 아. 이 피크 때 여유 있게 좀 해주면 100을 조금 넘어 1000을 좀 넘어가도 블랙아웃은 안 당합니다. 아. 근데 포르투갈하고 스웨덴은 스페인은 ESS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피크 타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못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ESS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즘 ESS가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그냥 국가 전략 운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 피크 타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전력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ESS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려면은 에너지부터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전기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옵션은 사실 석탄 발전소 더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기후 위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더워서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넷제로도 우리도 갈 거니까. 그리고 글로벌 규제도 있고 하니까 네. 할 수 없으니까 안 되고 가스도 화석 연료잖아요. 결국에는 네. 조금 석탄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면은 태양광이나 원자력. 풍력 아니면 원자력이네. 네. 근데 원자력은 또 지으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바로 그것이니까 가동되기까지. 지금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야 되는데 하나가 설치 비용, 두 번째는 운영 비용. 비용도 여러분 설치 비용이 있고 운영 비용이 있죠. 운영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간,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따져야 됩니다. 왜 비용이 중요하냐면 뭐 당연하게 싸면 좋은 거가 아니라 AI 경쟁력은 어디서 학습을 시키냐면 전기세가 가장 저렴한 데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전기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데가 어딜까요?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 미국이 AI 강국이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요 데이터 센터는 미국 밖에서 안 지려고 해요. 훨씬 미국에서 하는 게 싸니까요. 전기가 싸니까. 그렇죠. 전기가 그러니까. 싸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비쌉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도 논쟁이잖아요. 산업 전기 너무 싸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 네, 아니야. 네, 가정 전기는 네, 저렇게 네, 네. 비싸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문제도 존재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도 만약에 만들려면은 경쟁력 있게 하려면은 비싸게 지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네. 차라리 미국 가가지고 연구하고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 차라리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줘야 되죠. 근데 저렴하게 데이터 센터가 가까이 있는 게 연구하기가 훨씬 더 좋은 건가요? 왜 여기서도 접속은 할 수 있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왜 한국에다만 줘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많이 그러려면 한국에 지려면 한국에서 저렴하게 줘야 된다는 거고 그건 제가 좀 이따 표를 말씀드리면서 가격을 얘기할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하신 그 기간의 문제죠. 원자력 발전소 저는 이제는 동의해요. 이걸 가지고 저는 이념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냐 오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에너지원을 가지고 자냐 오냐를 따질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다. 원자력 필요하면 하자. 첫째, 원자력 발전소 지려면요 미니멈 7년입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SMR이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안전한 거면 잠실에다도 줘도 되고 용산에도 줘도 되고 용산 미군 부지 나간 데다 줘도 되고 목동 저기 야구장 처리하고 줘도 되고 잠실 야구장 빼고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절대 안전하다니까. 그렇게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절대 안전해서 그렇게 줘도요. 그쪽에서 다 소송 겁니다.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뭐 경상도 저기 해변가에다 짓던 전라도 해변가에 짓던 거기다 지면 거기 주민들은 소송 안 할까요? 반대하실 그 거예요. 소송을 걸면은요 반드시 1, 2년은 법원에서 가요. 그럼 그 사이에 AI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 단기간에 AI 에너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안 된다는 점.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질 수 있는 것은 태양광이죠. 네. 태양광의 과거에 뭐 논쟁이 있었죠. 초기에 보면은 뭐 이런 잡음이 있어요. 뭐 비탈진데다가 져가지고 그냥 뭐 보조금 받아 먹으려. 항상 어떤 정책을 하다 보면은 정책에서 이러한 정책을 이렇게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존재. 이건 분명하게 쳐내야 되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서 기술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방향 자체를 바꾸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태양광이 가장 지금은 좋다. 저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네네네네. 보여드릴게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지금 그림에서 저 가운데 있는 빨간 선 그림이요. 저것이 뭐냐면 태양광의 설치 비용이 내려가는 비용입니다. 네, 엄청 떨어지고 있네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뉴클레어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뉴클리어가 어떤 색깔이에요? 저 파란색으로. 파란색. 저기 짧게 있는 거. 초록색. 네네. 있죠? 그래서 파란색이 되는 짧게 그 태양광을 옆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서 스쳐가고 있는 비용이 것이. 엄청 올라가네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콜도 떨어지지 않고 뭐 가스는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는 좀 떨어진 네. 석탄이 지금 저기 그 자주색 네네네. 석탄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풍력도 떨어지고 있지만 태양광처럼 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저렴하게 설치하고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비용 이런 부분들에서는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 3년 전과 다르게 태양광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아, 물론 이건 중국이 과잉 생산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기술도 좋아졌고요.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원자력까지 쳐서는 에너지가 테크놀로지예요. 기술은요. 네. 혁신을 하면은 저렴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콜이 저렴해지진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기름이 저렴해지진 않고 가스가 저렴해지진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가 대단히 비용이 높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많이 줘야 되는데 한국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맞지 않아. 뭐 해가 저녁에는 또 겨울엔 춥고 네. 그래서 ESS가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그 땅이 넓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도 아마 원자력 발전소도 짓겠다고 하지만 붐업을 일으키는 건요. 트럼프 임기 내에는 불가능해요. 지금 시작해도 아마 트럼프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나올 거고 저는 7년 뭐 이상 걸린다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아마 천연가스하고 태양광 중심으로 미국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최근에 정 안 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X.AI에 데이터 센터를 졌는데 그때 GPU가 20만 개가 들어갔어요. 아, 엔비디아에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 엔비디아 GPU 20. 근데 여기에 전기를 어떻게 됐냐면 그 중에 반 이상을 가스로 냈어요. 아,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졌는데 태양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스로 졌고 ESS를 갖다가 테슬라가 만드니까 메가팩을 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이 정도라면 이렇게밖에 전기가 없다라면 자기 에너지 생산 사업에 진출하겠다. 아, 그래서 직접 발전소를 짓겠다. 태양광을 짓겠다. 태양광을 짓겠다. 태양광을 대규모로 져서 미안하지만 우리 데이터 센터만 쓰겠다. 아, 다른데 뭐 그렇게 많이 안 유통시키는 해주면 게 아니고 네, 우리 우리 태양광 태양광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겠다.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로 지금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에너지 사업부를 만들어서 가고 지금 아마존도 원자력 발전소를 샀어요. 아예. 아, 아마존만을 위한. 네. 근데 어제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메타도 샀습니다. 2개. 네. 아, 근데 그쪽은요 태양광 쪽은 더 투자해요. 아마존은 자기가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단일 기업 중에서 네. 태양광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라고 자기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기업들도 에너지가 급하고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다 아리백에 가입돼 있어요. 여러분 아리백은 아. 2030년까지 네네. 재생에너지로 100% 가겠다는 건데 그때 가입할 때는 얘네 이 친구들도 이 기업들 미국 빅테크들도 AI가 이렇게 전기 먹을 줄 몰랐거든요. 아, 예상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비도 하는 거예요. 아리백에 알짜 바꿔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원자력 좀 집어넣게 해달라. 아, 네네네. 태양광도 열심히 하겠지만 태양광은 불가능하니 네. 여기에 원자력도 집어여서 그래서 이걸 좀 바꾸려고 하는 탄소 거고. 전원 뭐 이렇게 네. 바꾸자는 거죠. 하지만 여기다가 게스나 석탄 안 넣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박사님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뭐 그 대선 공약으로 100조 AI 투자 이런 거 나왔지만 그 돈 들여서 빨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해도 지금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럼 블랙아웃 단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렵다. 예, 그러면 일단은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그냥 활용하면서 우리 AI 기술을 발전을 시켜야 되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따라잡아야 되니까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해주지 않으면 네. AI 경쟁력을 저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인프라스트럭처가 무엇일까 할 때 자꾸 데이터 센터까지만 사고 가는데 에너지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태양광 발전소가 AI 인프라스트럭처다. 저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풍부하면요. 사실 해외 데이터 센터도 저희가 유치할 수도 있고요. 저희 데이터 센터 많이 줘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폭격기들을 대단히 많이 파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러우 전쟁이 더 이제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여기서 강정수 박사님하고 인사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영상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드론 공격이 무시무시하네요. 이 이야기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또 밀떡들의 또 아이돌이시기도 한데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 박사님 그 드론 공격하는 거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가 뭐 드론 공격하는 거 자체는 별로 이젠 익숙한 풍경인데 네. 상당히 러시아 영내 깊숙한 곳에 또 러시아가 굉장히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 공군 기지에 네. 그런 또 예리한 공격을 퍼붓는 걸 보고 정말 네. 놀랐습니다. 지금 저 영상 나오는 게 네. 드론에서 찍은 건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띄우고 거기서 찍은 거를 공개를 한 건가 보네요. 네, 이번에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거는 사실 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까운데야 뭐 당연히 원격 조종해서 보낼 수가 있지만은 네. 이번엔 뭐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투방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게 당연히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날아가서는 안 되고 그래갖고 어떻게 날렸나 봤더니 이거 또 현지 택배를 이용했더라고요. 현지 택배요? 네. 어떻게 한 겁니까? 이번에는 아주 교묘하게 이 우크라이나 정보 요원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네. 그 안에서 목조 주택을 만든 다음에 왜 우리 컨테이너 박스 집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의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 안에 지붕 쪽에다가 그 드론을 갖다가 몰래 숨긴 다음에 이 조립식 목조 주택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갖다가 현지 트레일러 업체한테 어디까지 좀 배송해 주세요 하고 이제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행선지는 뭐 그 공군 기지 주변에 뭐 주유소라든가 그런 뭐 시설 같은 데로 지정해 놓고서 거기 몇 시까지 도착 꼭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 다음에 거기 딱 가서 주유소나 이런데 기사들이 서 있으니까 갑자기 그 주택 뚜껑이 열리면서 그 속에 숨어있던 드론들이 날아가서 타격을 한 거죠. 컨테이너를 통째로 이렇게 싣도록 택배를 부탁하니까 그 컨테이너 자체가 사실은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나 봐요. 그렇죠. 그 안에 그걸 다 숨겨놓은 거죠. 그 밑에는 그냥 일반적인 조립식 목조 주택처럼 깜쪽같이 해놨는데 그 지붕 공간에 그 얇은 데다가 그걸 감쪽같이 숨겨놓은 거죠. 야, 정말 무섭네요. 네, 이번에 그래서 한 117대 정도의 이 드론을 갖다가 날린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공격이 성공한 곳이 총 5군데 공군 기지에 이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5군데 전체 합쳐서 117대인 건가요? 네, 이번에 원래는 5군데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한 군데는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나갔고 이게 실패를 했고 4군데 공격이 성공했는데 거기서 뜬 게 최소 117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사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로 말벌이란 뜻인데요. 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한 $2,000 정도짜리의 드론으로 이 공격을 해서 이 4군데 전략 폭격기 공군 기지가 완전히 아주 그냥 초비상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어딘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뭐 지명이 약간 낯설어서 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이번에 네, 공격한 네. 곳을 갖다가 저희가 보시면은 지금 나오네. 네, 그게 지금 굉장히 넓게 펼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짜 먼데요?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네, 빨간색- 벨라야 공군 기지인데 벨라야. 와. 저기는 이르쿠츠크 우리 왜 바이칼 호수 옆에 있는 이르쿠츠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거기 여행 가는 80km 정도 분들이. 떨어진 곳이고요. 바로 몽골 북쪽에 있습니다. 그 너무 멀잖아요, 사실. 저기까지 네. 어떻게 그러니까 저기까지 트럭이 간 거예요? 그렇죠. 저 주변에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쪽까지 택배가 가다가 그 중간에 저 주유소에서 그게 뜬 거죠. 사실 저 이바노보랑 저 중간에 보시는 저 서쪽에 우크라이나 가까운데 보이는 이바노보 공군 기지랑 다길예보 공군 기지는 그 전에도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폭격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저기선 피해가 적었는데 지금 저 제일 북쪽에 있는 올레냐 공군 기지와 저 맨 동쪽에 있는 벨라야 공군 기지가 이번에 방심하고 있다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노린 것들이 이 러시아의 가장 거대한 전략 폭격기들
얘기를 그걸 타격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왜 3대 핵전력 하면은 네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얘기를 하는데 네. 바로 그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들이 이번에 당했습니다. 아, 그리고 전략 폭격기라고 하면은 장거리를 날아가서 보통 한 10,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어갖고 아. 거기다 이제 핵탄두를 적진 떨어뜨릴 수 깊숙이 있는. 떨어뜨릴 수 있는 아. 그런 폭격기들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과거 소련 시대 이후에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네. 전략 폭격기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크게 운영하는 기종이 투폴레프 22M, 투폴레프 95, 네. 투폴레프 162 세 가지인데 이 합쳐도 한 100대도 지금 운용을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투폴레프 22M이랑 95는 이미 냉전 시대 만들어져 갖고 지금 마르고 닳도록 고쳐가면서 아. 겨우 운용하고 있는 기체들이었는데 네. 이것들 이번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40대 이상을 격파했다. 네. 그리고 이 서방 다른 중립적인 기관에서 위성 사진으로 판독해 본 결과 최소 10세대 이상이 격파된 건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는 잔해를 치웠는지 약간 불분명하지만은 아.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주장대로 이게 40대 이상 격파됐으면은 그 가격만도 거의 한 10조 원 가까운 그래요? 이 정도가 격파된 겁니다. 전략 폭격기가 하여간 장거리 날아가야 되는 거니까 엄청 비싼. 네, 전략 그 폭격기들 무기군요. 최신의 투폴레프 160 같은 경우는 한 거의 3억 달러 가까이 하고요. 3억 달러면 한 5천억 5천억 원 원 되는 정도 거 한대. 하고요. 네. 아. 그리고 뭐 투폴레프 95가 옛날에 만들어져 갖고 뭐 비행 사실 그거는 좀 약간 저렴하긴 한데 투폴레프 22M도 한 1억 달러 정도 하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중요하게 노린 것이 네. 왜 현대전은 전자전이기 때문에 이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비행기에 커다란 레이더 싣고 다니면서 네네네. 전장을 쫙 다 스캔해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게 A50이라는 이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 비쌉니다. 이거는 5억 달러 이상 합니다. 7천억 원 이상 하죠 한 달에. 아. 이게 지금 러시아에 몇 대 없는데 이게 지금 서쪽 기지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아. 그래갖고 지금 푸틴이 엄청나게 지금 배합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지금 많이 있죠. 아. 이게 아마 지금 단시간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지금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타격이 되는 그런 공격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위치들을 보시면은 이르쿠츠크 옆에 있는 벨라야 공군 기지 같은 경우는 저기서 날아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유사시에는 중국까지 위협하는 그러네요. 중국, 한국, 일본을 위협하는 몽고 쪽이니까. 그렇죠. 원래 그쪽인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쪽에 커버하는 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네. 또 서쪽 기지에서도 대거 이런 피해를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제공권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은 이런 전략 폭격기들이 떠서 장거리 몇백 킬로미터 이상 날아가는 네. 순항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진입하진 않고 국경 밖에서 그 순항 미사일을 쏘고 빠지는 이런 작전을 하는데 네네. 이걸 하려면은 공중에서 조기경보 통제기가 정확한 타겟을 또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얘네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한꺼번에 지금 날아가 버림으로써 네. 우크라이나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도 엄청나게 낮아지고 네. 또 주변국들을 각종 핵미사일로 위협할 수 있는 전력도 지금 상당히 떨어진 아.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야. 근데 지금 뭐 굉장히 비싼 전략 폭격기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조기경보 통제기 같은 것들이 피해를 입었다는데 네. 이 공격한 드론들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값싼 드론인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좀 다른 한 건가요? 2,00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조금 약간 크긴 한데 그래도 뭐 비용 굉장히 저렴한 아. 이 가격대 성능비로 진짜 만점 공격을 한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건가요? 드론이 뭔가를 싣고 가서 드론에 약 3kg 정도 폭탄을 탑재할 수가 있어갖고요. 아. 이번 같은 경우도 제 영상을 보시면은 드론이 날아가서 저 폭격기 위에 앉습니다. 폭격기에 네. 앉아갖고 거기서 빵 자폭하는 거. 자폭을 하는 거죠. 셈이네요. 아니, 네. 무인이니까 뭐 하여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그 3kg이면 사실은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 폭약이잖아요. 네, 근데 그 폭탄 3kg이면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항공기에 제대로 앉아서 터지면은 뭐 항공기는 전혀 이제 재생도 불가능한 지경에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면 이게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조심스럽긴 한데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은 네, 공격이었네요. 진짜 높은 공격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가성비 높은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피해가 엄청나게 컸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비싼 전략 폭격기가 있는 곳이었으면 방어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진짜 제대로 허를 찌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피해가 큰 저 이르쿠츠크 방면의 공군 기지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설마 여길 공격할 수 있을까 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쪽의 공군 기지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대 드론 방어 시스템들이 좀 돼 있는데 이쪽은 시베리아에 있던 기지들은 그게 좀 굉장히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확실히 허를 찔렸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준비가 역시 그런 점에서 돋보였던 거죠. 네. 이번에 밝힌 바로는 젤렌스키 대통령 직접 통제하에 우크라이나 안보국의 바실 말요크 국장이 지휘해서 무려 18개월 9일간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1년 6개월이요? 네. 그러면은 한참 진짜 그죠. 요원들을 이게 아무래도 재작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죠. 직접 배송이 안 되니까 당연히 요원들이 잠입을 해서 현지에서 각종 재료들을 조금씩 모아갖고 이 안전가옥에서 그런 걸 다 조립한 다음에 그래서 또 다 철저하게 위장을 시켰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깜쪽같이 그런 식으로 민간 택배업자들이 그냥 네. 알아서 배송해줄 정도로 잘 은폐를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조종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통신망을 당연히 쓴 게 아니라 러시아의 상용 통신망, 우리 일반적인 이동 통신망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해서 각각 이 드론에 심카드가 꽂혀 있었다는 얘기죠. 휴대폰처럼 심카드가 드론에 네. 꽂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그냥 상용 통신망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고 또 이번에 상당히 이제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네. 이게 원격 제어 플러스 AI 제어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정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사람도 기본적으로 주용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적의 전파 방해가 있을 때 중간에 네. 끊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랬을 경우에는 이 자율 자폭 모드로 들어가서 네. 아마 이 내부에 탑재한 AI 모듈로 적의 목표를 정확히 식별해서 알아서 이제 자폭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론이 상당히 고성능 드론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저성능 드론도 그렇게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요즘은 워낙 그 AI 모듈 모델 자체가 좀 약간 그래도 가볍게 돌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네. 나와갖고 우리 한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런 포켓 컴퓨터도 구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특히 아무르 지역에 있는 저거보다 더 동쪽에 있는 기지도 한 군데 공격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만약에 거기까지 성공했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뭐 러시아 쪽은 굉장히 당혹스럽겠는데요. 제가 푸틴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 보이는 그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그리고 뭐 코멘트는 이런 거였어요. 아니 뭐 지금 시즈파이어 뭐 정전 협정 하자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표정은 진짜 당해서 기분 나쁘다. 못 씹은 맞습니다. 표정 이런 거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 그 안에서 이글이글거리는 분노가 느껴졌는데 정말 화났을 겁니다. 네. 진짜 푸틴이 사실 이 투폴레프 160 같은 전략 폭격기 직접 막 탑승해 갖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드디어 우리 러시아가 다시 군사력을 재건했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 되게 많이 쇼업하던 네. 폭격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잃어버렸으니까 정말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화만 내고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격을 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렇게 당하면은 체면을 구기고 안 되죠.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보복을 다짐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트럼프와 얼마 전에 통화했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네. 푸틴의 통화에서도 트럼프가 아무리 좀 좋게 빨리 휴전을 하자라고 해도 푸틴이 단호하게 보복은 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는 사전에 몰랐나? 보통 왜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우방인 거 아니에요? 서방의 우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보통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닌가요? 미국한테? 그게 지금 많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정도 폭격이면은 사실 트럼프에게도 굉장히 그 당혹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휴전을 중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도 찬물 끼얹는 건데 젤렌스키가 지난번 그렇게 백악관에서 수몰 당하고도 또 한 번
이렇게 트럼프 면전에 거의 찬물 뿌리는 짓을 하면은 재 뿌리는 짓을 하면은 이거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아마도 알리지 않았을까 그런 관측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도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은 미국 측에서 내심 진짜 할 수 있나 보자 그런 거라든가 잘 되면 뭐 러시아 전력 많이 깎이니까 좋겠지라고 이런 식으로 묵인하고 가지 않았나 하는 관측이 하나 있고요. 그래도 설마 이건 너무 심했다.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저지른 거는 아마 얘기 안 했을 거다.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알리긴 알렸는데 자세하게는 안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큰 피해가 날 줄은 이 미국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떤 공격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알려줬지만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줄은 몰랐을 수도 있다. 근데 트럼프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치적 타격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만약에 러시아의 반격으로 이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휴전이 더 멀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정말 휴전이 계속 늘어지게 되겠죠. 반드시 뭐 러시아가 이 상황에서 반드시 보복을 한번 할 테고 또 보복을 또 굉장히 강펀치를 날릴 가능성이 큰데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또 그냥 당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6.25 전쟁 같은 페이스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6.25 전쟁 같은 경우도 휴전 협상 와중에 뭐 한번 수틀리면은 그때서부터 제한적인 총공세를 펼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잘 아시는 백마고지 전투라든가 뭐 저격능선 전투라든가 이런 엄청나게 끔찍한 이 양쪽의 화력전이 다 그런 휴전 중간중간에 벌어졌습니다. 이번도 아마 양쪽이 정말 지쳐서 어쩔 수 없이 휴전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진짜 더 많이 진을 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트럼프가 관리하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취임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랬는데 이게 뭐 끝내기는커녕 이렇게 중간 선거 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이대로? 그때까지 갈지는 약간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 전에 힘이 빠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초조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 관세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본인이 막 주장했던 그 치적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 점점 조바심을 내고 또 좀 가다가는 아예 실증을 내고 이건 그냥 못하는 일이다라고 그냥 손 떼고 털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시사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공격을 보고서 러시아만 철렁한 게 아니라 우리 군도 굉장히 지금 내심 철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공격을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러시아 기술 교류가 좀 활발한 북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나라의 간첩을 침투시켜갖고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드론 재료 구하기 쉽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디 위장해갖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군 기지들이 민간인 지역과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보를 갖다가 입수하면은 충분히 공격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격이 우리가 굉장히 재래식 전력에서는 앞서 있습니다만 F-35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이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도 빨리 대드론 이 방어 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 이게 지금 발등에 불러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까지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전쟁인데 진짜 또 뭐 다윗이 잘 싸우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며칠 만에 다 함락될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휴전 협정 때까지도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다윗이면 우리가 돌팔매질만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돌팔매 단순히 돌덩이가 아니라 지금은 아주 정교한 뭐 표창부터 해서 뭐 수류탄, 폭탄 다 던지고 있죠 지금. 네. 특히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첨단 AI 전쟁 시대에 어마어마한 자산, 실전 데이터를 지금 뭐 엄청나게 쌓은 게 네.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미래 전쟁에서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쌓은 이 노하우를 어느 쪽이 잘 흡수하느냐가 진짜 향후 몇십 년간의 이 전쟁 승패에 큰
무게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에 진행하니까 꼭 라이브를 시청해 주시고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